네, 안녕하십니까. 비욘디 구독자 여러분. 네, 저는 계명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신과 전문의 공나영이고요. 이번 100세 건강을 부탁해 세션에서 어르신들의 마음 관리에 대한 주제로 제가 좀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마음 관리, 정신 건강이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 우리의 뇌인데요. 우리의 뇌가 우리의 감정을 굉장히 매개하기도 하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우리가 어떤 기분을 느끼고 어떤 마음 상태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뇌가 많은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 어떤 뇌의 어떤 인지 기능의 변화들을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당연히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진행되게 되면 우리의 인지 기능도 당연히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인지 기능의 변화들을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가자면 우리의 인지 기능은 크게 기억력, 처리 속도, 주의력, 언어 기능, 실행 기능 등등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먼저 기억력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대개는 단어를 기억하는 의미 기억이라던가 우리가 누가 어디서라고 서술하는 기억이 아니라 자전거 타는 법이라던가 젓가락질 하는 법과 같은 동작성인 어떤 활동과 관련된 기억들은 나이가 들어도 비교적 유지가 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파적 기억이라고 해서 서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억들이라든지 혹은 세부적인 상황에 대한 기억력들은 나이가 들면서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 저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처리 속도와 주의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언급드릴 수가 있는데요. 반응 속도라든지 우리가 정보를 수집을 해서 이걸 처리해 나가는 이런 처리 속도와 주의력들은 나이가 들면서 정상적으로도 우리가 저하를 경험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한꺼번에 하라고 딱 던져드리면은 처리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서를 나눠서 개별적으로 이거 하세요라고 알려드리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한꺼번에 많은 정보를 처리하는 것들이 떨어지실 수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변화들이고요.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어 능력들은 비교적 나이가 들어도 비교적 유지가 되는 반면에 여러 사람들과 동시에 대화를 나눈다던가 낯선 주제에 대해서 따라가는 능력들은 나이가 들면서 조금 어려움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시공간 능력, 길을 찾는 능력들은 비교적 유지가 잘 되는 편이고요. 다만 낯선 공간에 가거나 친숙하지 않은 공간에 갔을 때는 방향 감각이라던가 길 찾기 능력들이 나이가 들면서 저하될 수 있습니다. 지능의 측면들을 봤을 때는 언어성 지능들은 비교적 유지가 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형을 맞추거나 모양을 찾거나 길을 찾거나 계산을 하거나 같은 이런 동작성 지능들은 나이가 들면서 정상적으로 저하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한 어르신들이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고 습득하는 것들이 아무래도 나이가 젊었을 때보다는 어렵다라고 많이 호소하시는데 이 또한 우리가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 부분들은 꼭 100%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아무래도 연세가 드실수록 사고의 융통성들이 조금은 떨어지시고요. 완고함이라던가 또 숙련된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비교적 잘하지만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들은 정상적으로도 노화를 겪으면서 다소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르신들의 마음 관리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건데요. 노년기, 정신 건강에 있어서 우리가 꼭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바로 신체 건강과 바로 노화입니다. 어쨌든 나이가 들게 되면 우리가 노화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이 노화와 정신 건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부분이 되겠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노년기에 접어들게 되면 여러 가지 사회 환경적인 변화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환경적 요인과 신체의 어떤 변화들 그리고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 같이 고려해서 정신건강 영역에 대해서 관리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노년기에 생길 수 있는 변화들을 이제 제가 조금은 언급을 간단하게 드려볼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마음이라던가 정신 건강은 뇌가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우리 뇌도 나이가 들면 노화 과정을 겪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의 크기가 점차 줄어들게 되고요. 뇌실이라고 해서 뇌 안에 중간에 있는 뇌 척수액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빈 공간이 있는데 뇌의 실질 자체가 조금씩 줄어들다 보니까 중간에 있는 빈 공간인 뇌실은 조금 커지는 양상을 보이게 되고요. 뇌이란이라고 하는 것은 뇌라고 하는 것이 약간 호두처럼 이렇게 주름들이 있잖아요. 그 주름 사이 어떤 고랑을 말하는데 이 고랑들은 뇌가 아무래도 좀 줄어들다 보니까 고랑들이 넓어진다. 뇌 주름 사이의 간격들이 확장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뇌혈관성 질환들, 뇌경색이라던가 이런 질환들은 당연히 나이가 들수록 그런 부분들이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뇌혈관 병변들도 우리가 노화 과정에서 증가될 수가 있고요. 시냅스라고 하는 것이 뇌 안에 있는 신경세포들끼리 서로 신호를 서로 주고받는 그런 어떤 공간인데요. 이런 시냅스의 밀도가 줄어들게 되고 뇌의 연결망들이 약화된다라는 그런 어떤 변화를 겪게 됩니다. 또한 당연히 자연스럽게도 뇌세포가 일부는 또 노화가 진행되면서 소실되기도 하고 숫자가 줄어들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인 뇌의 어떤 노화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뇌의 변화 외에도 당연히 나이가 들다 보면 신체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신체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운동 기능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거동에 어려움이 생긴다던가 퇴행성 관절염과 같은 퇴행성 질환들이 생기게 되면 젊었을 때에 비해서 오래 걷지를 못하신다던가 과격한 운동들을 하시기 어려우시는 경우처럼 신체 자원들이 줄어들게 되고요. 또 당연히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들은 나이가 들면서 증가하기 때문에 신체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더욱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체 질환을 조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물들을 복용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어르신들은 복용하고 있는 약물들도 점차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노년기의 사회환경적 변화도 우리가 꼭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노년기에 접어들게 되면 여러 가지 역할 변화가 생깁니다. 오랫동안 몸담고 있던 직장에서 퇴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자녀를 양육하셨던 분들은 아이들이 이제 성년이 되어서 출가를 하거나 결혼을 하게 되면 그런 어떤 엄마로서의 역할의 어떤 전환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배우자와의 사별이라던가 혹은 잘 알고 있던 친구들의 어떤 사별과 같은 상실을 경험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 노년기에 직면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사회적인 고립입니다. 당연히 대인관계는 축소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계들이 다 단절이 되면서 고립된 상황에 처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거동의 어려움 자체도 사회적 고립을 더욱더 촉진하는 어떤 요인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어떤 감각 기능들, 청각이라던가 시각 같은 이런 감각 기관들도 그 기능들이 점차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감각 기능의 저하로 인한 어떤 변화를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노년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슈가 바로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이런 외로움과 고독, 고립이 어떤 노년기에 맞닥뜨리게 되는 굉장히 주된 사회 환경적인 변화와 어떤 심리사회적인 어떤 어려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노년기에 좀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가지 심리학적인 어떤 과제들을 이렇게 한번 언급을 해봤어요. 상실이라던가 은퇴, 애착과 관련된 부분들, 자기 주체성에 대한 부분들, 자존감이나 죽음과 같은 이러한 부분들이 노년기에 맞닥뜨리게 되는 대표적인 심리학적 과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에릭 에릭슨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이분께서 연령대별로, 생애 주기별로 맞닥뜨리게 되는 어떤 발달 과업들이 있다. 이 과제들을 그 연령대별로 잘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인격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더 원만해진다라는 어떤 이론을 제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우리가 노년기에 맞닥뜨리게 되는 중요한 어떤 심리사회적 발달 과제가 바로 자아 통합이냐, 절망이냐라고 하는 부분이라서 이걸 언급드리려고 하는데요.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달으시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만족도 하시고 또 과거의 선택과 경험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받아들이고 내가 비로소 내 삶이 완성되었구나라는 어떤 인식을 갖게 되면서 죽음도 수용하게 되는
그러한 어떤 이상적인 상태가 자아 통합을 이룬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런 자아 통합에 이르지 못하시고 자신의 삶을 굉장히 되돌아봤을 때 후회가 많으시거나 혹은 뭔가 시간을 돌리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들에 몰두하시거나 그리고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고 더 이상 나는 아무런 기회가 없어 라고 이렇게 절망에 빠지게 되는 상태가 이런 자아 통합을 이루지 못한 절망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절망에 빠지게 되면 결국에는 노년기 우울증이라던가 불안장애와 같은 다양한 어떤 심리적인 문제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개념을 잠깐 언급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고령화 사회다라는 언급들을 많이 듣고 계시다시피 미국이나 유럽 같은 여러 서구권 나라에서도 이런 노인 인구의 증가가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어떤 관심사이자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건강하게 노인이 자신의 어떤 존엄성을 지키면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어떤 노화를 잘 받아들이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고령 친화적인 건강 의료 시스템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런 미국에 있는 병원 협회와 여러 어떤 재단에서 서로 협력을 해서 제안을 한 부분이 있어서 언급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한 개인이 건강하게 나이 들고 또 존엄성을 지키면서 이런 노년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좀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한 건데요. 이제 각각의 영어의 앞글자 M을 따서 4M이라는 그런 개념들을 제안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what matters.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강 목표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잘 찾아야 되고 mobility, 운동 기능, 보행이라던가 균형이라던가 낙상을 예방하는 이런 관리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인이 되면 질환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다양한 약제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약제 사용에 대한 관리라던가 약의 부작용을 관리하는 것들이 굉장히 고령 친화적인 의료 환경을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인드입니다. 오늘 주제와도 일치하는 부분인데요. 바로 마음 관리인데요. 이 개념에서 언급하는 부분은 특히 노령에서 중요한 어떤 마음에 대한 부분들은 치매와 선망, 이런 우울증, 이 세 가지를 잘 조절하고 관리하는 것이 멘테이션이라고 하는 건강한 마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언급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 강의에서는 세 가지 노년기에 중요한 어떤 정신과적인 어떤 문제인 치매와 선망, 우울증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드리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이건 미국에서 만든 건데요.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현재 내 마음 상태가 건강한지를 이렇게 확인해보는 이런 팜플렛, 어떤 브로셔들이 있어가지고요. 그거를 제가 한번 따와봤습니다. 질문들을 쭉 보시면은 한번 이 수업을 들으시는,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이 얼마나 행복하다고 느끼는지, 기억력의 변화를 느끼고 있는지, 그렇다면 주변에서도 그 기억력 변화에 대해서 걱정을 하거나 언급을 하는지, 그리고 그 외에도 기분이나 기억력 변화를 느끼는 어떤 단서들이 있는지, 걱정이 많다, 불안하다, 단어를 자꾸 잊어버린다 같은 이런 예시들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고요. 그 외에도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들이 있어요. 내가 손주 보는 것을 잘하고 있는지, 기분이 안 좋을 때 내가 연락할 수 있는 상대가 있는지, 봉사활동 같은 이런 사회활동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항목들이 있고요. 반면에 내가 지금 상태에서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나 걱정거리들은 뭐가 있는지를 적어보도록 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한번 바탕으로 이제 이런 건강 의료 시스템을 제공해주는 그런 전문가던가 혹은 뭔가 보호자들과 상의를 해서 이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 멘테이션, 노년기의 마음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굉장히 고령 친화적인 건강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강조하는 부분들은 노년기 마음 건강에서 중요한 어떤 인자들이 우울증이나 치매, 선망과 같은 이런 정신과적인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조기 진단을 하고 치료하고 예방하는지가 사실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우울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가 정상적인 우울감과 병적인 우울감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당연히 우리가 힘든 일을 겪거나 스트레스를 겪게 되면 기분이 우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우울증이야 치료받아야 돼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병적인 우울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정상적인 우울감과는 달리 병적인 우울감의 경우에는 이러한 우울한 기분들 때문에 가정에서의 활동이라던가 직장이라던가 학업이나 대인관계에서 지장이 초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사 일을 하시던 주부님들은 우울한 기분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신다던가 원래 일을 하시던 어르신들은 일을 그만두신다던가 하는 그런 기능장애가 생기고요. 비교적 긴 기간 지속됩니다. 내가 즐거워하는 활동들을 하거나 재밌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울감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1, 2주 이상 지속적으로 우울한 기분이 지속이 되고 우울한 기분 외에도 잠을 못 자거나 식욕이 줄어들거나 불안하거나 죽고 싶은 생각들이 든다거나 하는 이러한 동반 증상들이 있게 된다면 이거는 병적인 우울감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러한 병적인 우울감이 2주 이상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이런 그림처럼 우울한 기분이라던가 내가 원래 좋아하던 관심사나 흥미가 떨어지는 것과 더불어서 무가치감, 식욕의 감소, 피로감, 그리고 집중력 저하, 판단력 저하 이러한 여러 가지 동반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네, 채팅창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조금씩 질문을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 강의가 끝나는 대로 순차적으로 제가 질문들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울증의 경우에도 나이에 따라서 증상이 조금씩 다르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이 우울증이 있으실 때 조금 더 흔한 증상은 신체 증상입니다. 통증이라던가 위장장애, 가슴이 답답하다, 속이 쓰리다 같은 검사를 했지만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신체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많고요. 이유 없이 불안해하시고 초조해하시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지금 당장 큰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뭐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도둑이 든 것도 아닌데 막 불안해하셔가지고 안절보절 못하신다던가 막 배회하신다던가 이런 증상들이 비교적 동반이 많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증상은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마치 치매처럼 이런 인지기능의 저하를 호소하시는 경우들도 흔합니다. 그 외에도 잠을 못 주무시거나 식욕이 없어서 식사를 거의 못 하신다던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특히나 기분이 우울해지는 이런 멜랑콜리아형의 이런 우울증들이 좀 더 많다고 알려져 있고요. 특히나 노년기 우울증에서도 자살 시도나 자살 사고가 굉장히 흔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전형적으로 나 우울해요, 나 슬퍼요 라고 호소하시는 경우들은 젊은 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덜하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우리나라 노인분들의 우울증의 위험 요인들을 한번 정리해 보자면 교육 수준이 낮거나 사별을 경험했다던가 사회적인 지지 체계가 굉장히 빈약하거나 영양 상태가 불균형하거나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 혹은 내가 생각하기에 내 건강이 나쁘다고 느끼거나 질병에 여러 가지 이완되어 있다던가 일상생활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 인지기능 저하가 같이 있는 경우에 우울증의 위험 요인이 높아진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관리하고 조절하는 것이 이러한 우울증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그 외에도 시력이라던가 청력이 떨어진 경우에도 이런 우울증의 위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외로움을 느끼거나 지속적인 애도 반응을 경험하는 경우에도 우울증의 위험을 높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치매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치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미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개념을 한 번 더 정립을 하고 이제 지나가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치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단일한 질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를 의미하는 건데요. 결국에는 이분이 젊었을 때와 비교해서 이전에 비해서 기억력을 포함하거나 혹은 포함하지 않거나 여러 가지 인지기능 영역이 떨어지면서 그걸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초래된 상태가 바로 치매입니다. 그래서 기억력이나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서 가사일 하시던 분이 가사일을 못하게 된다든지 일을 하시던 분이 인지기능 문제로 일에서 자꾸 실수가 생겨서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던가 이런 문제들이 있는 상태가 바로 치매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치매 상태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치매를 검사하는 진단 어떤 도구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어떤 절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년기에 또 주요한 정신과적 문제인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질환들을 이렇게 표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가장 흔한 것이 알츠하이머 병이죠. 그 외에도 뇌혈관 질환이라던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내과적 질환이라던가 비타민 결핍, 우울증, 뇌종양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치매를 유발할 수가 있고 이러한 원인 질환들을 교정하는 것 또한 치매를 관리하는 데 중요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치매의 위험 요인들을 설명드릴 텐데요. 사실 이 부분은 우울증의 위험 요인과도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어쨌든 우리가 기분을 느끼는 거라던가 인지 기능을 관장하는 건 우리 뇌가 담당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뇌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이 치매와 우울증을 예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울증의 위험 요인과 치매의 위험 요인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치매 또한 나이가 많을수록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위험 요인이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 흡연이 치매 위험을 높인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신체 활동이 떨어지는 경우, 사회적인 어떤 연결이나 사회적 지지가 빈약하거나 고립되는 경우, 영양이 불균형이 초래된 경우, 그 외에도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에 이런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치매 또한 예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치매 유형이 알츠하이머성 치매인데요.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밀로이드 단백질이나 타우 단백질이라고 하는 노화 단백질들이 뇌에 자꾸 쌓이면서 그 단백질 때문에 뇌세포가 자꾸 자꾸 죽게 돼서 결국에는 젊은 분들의 뇌는 이렇게 빵빵한데 진행되게 되면 이렇게 뇌 크기도 줄어들게 되고 주름 사이 간격도 늘어나게 되고 하는 어떤 현상이 생기면서 인지 기능의 저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상태가 초래되는 어떤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경세포라고 하는 것은 한번 손상이 되면 잘 회복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 또한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고 또 이러한 치매 위험 인자들을 미리 내가 조절해서 예방하는 것이 특히나 중요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마음 건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치매가 현저히 진행된 상태에서는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개인의 인지 기능이 좋다가 떨어지는 그래프인데요. 가만히 두면 이렇게 떨어지지만 우리가 현재 나와 있는 치매 약물들을 쓰게 되면 이런 진행 속도가 조금은 둔화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거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 이런 진행 경과를 늦출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건강한 어떤 삶을 더 유지할 수 있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치매는 예방과 조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울증과 치매 또한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울증 자체가 치매의 위험인자가 되기도 하고요. 또 치매의 초기 단계에서 우울증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치매가 진행하다가 그 경과에 우울증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고요. 굉장히 우울증과 치매는 굉장히 복잡한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울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치매가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우울증을 관리를 잘 하지 않게 되면 치매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꼭 염두에 두시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노년기에 마음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잘 관리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선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선망의 경우에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처음 맞닥뜨리게 되면 굉장히 놀라십니다. 대개는 본인은 기억을 잘 못하시고 이제 가족들이 이제 목격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아파서 입원을 했더니 갑자기 정말 치매 환자가 된 것처럼 가족들을 못 알아보거나 막 공격적이고 밤에 잠을 잘 안 자고 소리를 지르고 행설수설하고 이런 증상들을 갑자기 보이는 부분들을 경험하시면서 배우자분이 굉장히 놀라시거나 이거 치매 온 거 아니야? 라고 굉장히 걱정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선망의 경우에도 노년기에 중요한 어떤 정신과적인 어떤 문제일 수가 있어서 언급을 잠깐 드리자면 선망은 선망이란 우리가 이제 라틴어로 이제 딜리리움의 어떤 근원을 살펴보자면 라틴어로 어떤 길을 벗어났다. 뭔가 착오가 생겼다라는 것에서 근원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정신 착란이 온 상태가 선망이다라는 건데요. 갑작스럽게 주의력이 떨어지고 의식의 장애가 생기면서 특히나 밤에 심해집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던 치매는 서서히 진행하지만 일반적인 선망의 경우에는 수일에서 수시간에 갑자기 생기는 게 특징이고요. 일중 변동이 있어서 밤에 특히나 잠을 못 주무시거나 이런 초조화해 하시고 의식 저하가 심해지는 경우들이 있고요. 환시라던가 환청 같은 지각 이상이 동반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대신에 선망의 경우에는 치매는 아까 진행성 질환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선망은 원인을 교정해주면 회복되는 경향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원인을 확인해서 조절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왜 이런 선망이 우리가 노년기에 중요한 문제냐? 노인 환자 중에서 입원하시는 경우들에 있어서 약 5분의 1이 선망을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골반 수술을 받으시거나 신장 수술과 같은 큰 수술을 받는 경우에 선망이 굉장히 흔하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선망이 있는 경우에 사망률이 증가한다라는 보고들도 있고요. 선망이 있게 되면 입원 기간도 길어지면서 고통이 더욱 가중될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망의 경우에는 원인 인자를 해결해주면 좋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일부에는 몸 컨디션이 좋아지고 원인이 해결된 이후에도 약간의 후유증처럼 기억력이나 판단력의 저하가 지속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선망이라고 하는 것은 뇌가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이나 전신 어떤 기저질환이 악화되면서 뇌가 갑자기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급성 뇌 증후군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험인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나이가 많을수록 많이 생기고요. 수술이나 약물, 여러 가지 감각 기능의 저하, 청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거나 시력의 저하가 있으신 분들도 선망이 잘 생긴다고 알려져 있어서 이런 위험인자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이런 선망을 보이는 이런 어르신들이 있을 때 주변에서 어떻게 해줘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조용하고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가 선망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익숙한 물건들을 주변에 두거나 가족 사진이라던가 이런 본인의 어떤 자전적인 부분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명함이라던가 사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비치해 두고 알려드리는 것들이 도움될 수가 있고요. 적절한 감각 자극을 제공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청력이 너무 현저하게 안 좋으신 분들은 보청기를 착용해 드리거나 약간 창가 옆에 자리를 옮겨서 일중 변동을 조금 느끼게 해드리고 밤에도 너무 깜깜하게 하지 말고 약간의 미등을 조금은 켜두어서 감각을 조금은 자극해 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반면에 너무 과격하고 잠을 못 주무시는 경우에는 정신과적 약물들을 제한적으로 한번 사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노년기 정신건강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는 우울증과 그리고 치매, 그리고 선망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고요. 그럼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할지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노년기 마음관리는 우리의 뇌 건강과 관련이 있습니다. 뇌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이 이런 선망과 치매, 우울증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습관적으로 실천을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또 식습관이 되겠죠. 대개는 이제 어르신들 보면은 이제 입맛도 없고 젊었을 때는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맛있는 것들이 많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맛있는 것도 없고 입맛도 없다 보니까 대충 밥에 물 말아 먹고 김치 대충 먹고 굉장히 식습관이 굉장히 불균형이 많이 초래가 되는데요. 우리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식습관이 무엇인가? 라고 언급을 드리자면은 물론 이 부분들은 꼭 이걸 원칙적으로 무조건 지켜라 라는 건 아니고요. 이거를 참고하시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중해식 식단과 그리고 고혈압을 조절하는 그런 식단들이 우리의 어떤 뇌 건강과 신경퇴행성 질환의 위험을 떨어뜨리는데 좋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 식단이 도대체 뭔가요? 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로는 통곡물이나 콩이나 견과류 같은 이런 것들을 섭취를 잘 해주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들을 잘 섭취해 주는 거고요. 뭔가 이런 나쁜 기름이 아니라 트랜스 지방 같은 나쁜 기름이 아니라 올리브 오일 같은 건강한 기름을 쓰고 붉은 고기나 치즈보다는
생선이나 해조류를 통해서 단백질을 섭취하는 걸 좀 더 권장을 하고요. 특히나 우리가 정제당이 안 좋다는 얘기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단순당이라던가 뭔가 설탕, 백미 이런 것들의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건강한 식습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이런 식습관이 중요하냐면 우리의 어떤 뇌 건강에 중요한 비타민이나 미네랄, 필수 아미노산들은 견과류라던가 채소, 과일, 그리고 생선과 해조류 이런 식품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섭취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라미드를 이렇게 그려가지고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고기를 좀 먹어주고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요거트나 치즈를 좀 먹어주고 생선과 해산물들을 많이 먹어주고 모든 식사에서는 과일이나 통곡밀, 견과류, 허브 이런 신선한 채소들을 잘 먹어줘야 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건강한 지중해식 식단인데요. 이거를 철저하게 지키시려고 하신다기보다는 내 식단을 한번 점검해보고 내 식단이 너무 치우쳐져 있지는 않는지 너무 인스턴트나 단순당만 먹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보고 이런 것들을 좀 챙겨 드시면 우리 마음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언급을 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나 백미나 밀가루, 설탕 같은 정제 당진들은요. 혈당도 급격히 올리고 그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막 분비가 되면서 이걸로 인해서 우울증이 심해질 수도 있고요. 특히나 이런 정제당들은 뇌에 있는 어떤 기능을 보호해주는 뇌신경 보호인자인 BDNF라고 하는 중요한 물질들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뇌 건강을 더욱더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바로 운동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모든 어떤 영역에서 강조하는 부분들인데요. 그러면 운동하는 것이 왜 우리 마음 관리에 중요한가라는 것들을 효과를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운동을 하게 되면 심장병이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받게 되겠죠. 근데 아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우울증도 그렇고 치매도 그렇고 위험인자에 이런 만성질환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만성질환들이 관리가 되지 않게 되면 우울증도 더욱더 취약해지고 치매도 더욱더 발병 위험이 증가하게 되거든요. 근데 운동을 하게 되면 이런 만성질환들이 관리가 되니까 당연히 우리 마음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또 운동을 하면 심장도 뛰고 전신으로 혈액순환이 되니까 당연히 우리 뇌로 가는 혈류량도 늘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 뇌의 대사도 도움받을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나쁜 단백질들이 뇌에 자꾸 쌓여서 뇌가 자꾸 죽어가는 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나쁜 이물질들, 노폐물들을 제거하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또한 운동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신경 성장인자, 우리 뇌 기능을 보호해주고 뭔가 손상을 받았을 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BDNF라고 하는 물질을 증가시켜줍니다. 아까 단순당이라던가 설탕 같은 물질들은 이걸 떨어뜨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반면에 운동은 이거를 증가시킬 수가 있어서 효과가 있고요. 그 외에도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켜주고 우리가 행복감을 느꼈을 때 방출되는 엔돌핀도 방출이 되면서 우리가 우울감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울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생각과 행동들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흔한 부분이 자기 비난입니다. 자책을 하거나 과거에 몰두하고 과거를 자꾸 되새김질하고 또 타인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럴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자식도 잘 크고 다들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우리 애들은 왜 이렇지? 내 남편은 왜 이렇지? 우리 아내는 왜 이렇지? 타인과 비교를 하면서 자책을 하는 것들이 우울증에 도움되지 않는 생각들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바로 고립입니다. 혼자만 있으려고 한다던가 대인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집안에만 은둔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치매와 우울증에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관리에 도움되는 생각과 자세들을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교과서적인 얘기들일 수는 있지만 이 부분들을 내가 한번 생활하면서 한 번이라도 떠올릴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 자꾸 집착하고 과거에 몰두하는 게 우울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과거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중심을 지금 바로 여기에 두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일을 후회하거나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막연히 불안해할 때 우리들은 우울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내가 생각하거나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땅을 디디고 있는 이 현재 공간에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고 뭘 할 수 있는지에 내가 한번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세가 되겠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런 어르신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신을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들을 많이 겪어 오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는 게 익숙하고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힘드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억압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왔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사랑해주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내 감정에 충실하고 내 감정을 표현하고 나를 아껴주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자세는 바로 긍정과 수용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상황을 무조건적으로 낙관하라는 것이 아니라 수긍해주고 현재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나가야 될지를 해결책을 한번 찾아 나가보는 것. 다른 사람 탓을 하거나 내 탓을 하기보다는 주어진 삶을 인정하고 풀어나가는 것들이 노년기의 어떤 마음 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자세가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연대감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립이 되거나 사회적 지지가 빈약해질 때 우리가 우울증과 치매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내향적이신 분들인데 사람 만나야 됩니다.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강권하는 건 아닌데요. 내가 너무 지나치게 관계를 다 단절해서 혼자만 있으려고 한다던가 고립을 자처하는 것들은 사실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연대하고 나의 감정을 함께 나누는 그런 자원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혼자서 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내가 해볼 수 있을까? 주변에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있다면 도움을 요청하시고요. 나는 친구도 없고 지인도 없고 혼자만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제도나 지역사회 자원들을 활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정신건강복지센터라던가 노인복지관 같은 이런 기관들을 이용해 보셔도 좋겠고요. 특히나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의 어떤 검사라던가 혹은 치매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를 해서 병원으로 연계해주고 조기 치료를 이렇게 증진시켜준 기관들이기 때문에 내가 인지 기능에 문제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런 기관들을 방문하셔서 꼭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노인 장기요양보험과 같은 제도적 도움들도 꼭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그림은요, 우리나라에 있는 정신건강 관련 기관들을 쭉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죠. 내가 살고 있는 지역구에 대부분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같은 이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서 고립되어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내 마음이 힘들고 문제가 있을 때 혼자서 삭히시지 마시고 이런 기관들의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그러면은 어떤 역할들을 할까? 내가 여기 가면 뭘 도움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서 요거만 마지막으로 소개를 잠깐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제가 거주하고 있는 달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한 예시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지역구별로 이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다양한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여러 가지 재활 프로그램들, 방문해서 상담하거나 혼자 외출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같이 모시고 야유회를 간다던가 이러한 부분들을 제공해 드리기도 하고 또 나이대별로 노인이냐 청장년이냐 청소년이냐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 다르다 보니까 그 생애 주기에 맞춰서 이러한 어떤 심리적 지원들을 이런 센터에서 기관에서 많이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디지털 어떤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치료에 대한 경험이라던가 상담이라던가 미술 프로그램, 음악 프로그램 여러 가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 고립을 자처하시지 마시고 혼자 힘으로 어려울 때는 이러한 주변에 이런 지역사회 자원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이용해 보시면 꼭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관들은 지역 구군별로 다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고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요약을 하자면 노년기의 마음관리는 내 건강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점이고요. 내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을 하는 것이고요. 특히나 나이가 드실수록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울증과 치매의 중요한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면 연대하시고 그런 자원들이 부족하다면 지역사회 자원들의 도움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보시는 것이 이런 마음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오늘 준비한 그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네, 네. 그 채팅창에 이제 올라와 있는 이제 질문들을 조금씩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네, 먼저 사무실 은따라고 하시는 분께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외로움과 고독을 잘 다스리는 게 성숙한 사람이라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지금도 사람을 잘 안 만나고 아마 20년 후에도 사람을 잘 안 만나겠죠. 저를 보고 만성 우울증이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는 우울하지도 않고요. 책도 즐겨 읽고 다만 사람을 만나지 않을 뿐입니다. 잠을 조금 많이 자긴 하는데 제 삶에 우울증이 들어올 겨를이 있을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사회적 고립과 이런 연대를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꼭 내가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원래 타고난 성향이 내가 혼자서 충분하게 즐거운 것들을 많이 유지해 오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그런 분들까지 내키지 않는데 사람 만나라, 누군가와 자꾸 관계를 맺어라 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대개는 우울증이 동반되거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자발적으로 해오던 것들을 끊어버리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소수의 사람들은 만나왔었는데 내가 우울해지고 마음이 아프니까 자신감이 없어서 끊어버린다든지 집안에서만 운둔하고 나오지 않는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대표적인 고립인데요. 사무실 은따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요. 충분히 혼자서도 굉장히 다양한 즐거운 활동들을 하시면서 나름의 즐거움과 재미를 느끼시면서 건강하게 살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전 이 부분도 굉장히 건강한 관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조금 더 권장해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몸을 움직여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아무래도 내가 혼자 집에 있게 되면 어떤 신체 활동들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외출하시긴 어렵더라도 집에서 약간 맨손 체조라던가 이런 스트레칭도 해주시고 날 좋을 땐 좀 걸어주시고 이런 것들을 챙겨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좀 볼 텐데요. 할머니와 같이 살고 있는 20대 대학생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말다툼이 잦아졌고 할머니는 젊은 너네가 나이 많은 사람 이해해줘야 한다면서 왜 그러냐고 화내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하셨어요. 사례를 또 들어주셨는데요. 쓰레기 분리수거 안 하는 거, 설거지 안 하고 행주로 설거지 하시고 월세로 사는 집에서 자꾸 못을 박으려고 하시고 내 마음대로만 하려고 하시고 옛날 세대 사람이라 이해해줘야 한다고 하는데 노인이라도 지킬 건 지켜야 하는데 무조건 이해해달라는 게 맞나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아까 제가 노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변화들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나이가 드실수록 본인이 고수해 오시는 어떤 습관이라던가 가치관을 유지하시는 경우가 좀 흔합니다. 변화를 조금은 어려워하시고 본인의 생각이 맞다. 약간의 고집과 아집이 이제 증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대 대학생이 손주분께서 할머니와 같이 살면서 많은 또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무조건 이해해드리는 건 당연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만 어떤 한계를 좀 인식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할머니를 완전히 바꿔야 되겠다. 잘못된 행동을 내가 정말 못 견디겠다. 100% 없애고 싶다라는 마음보다는 좀 가장 심각한 거 몇 가지 있잖아요. 그 정도만 조금 언급을 하시고 그렇게까지 치명적인 문제가 아니라면은 조금 용인해 주시고 조금은 한번 지켜봐 주시고 대신에 할머님께서 잘하시고 좋아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들을 많이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자존감을 좀 높여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듯이 이제 어르신이 나이가 들수록 약간 아이처럼 마음이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자꾸 지적하고 싫은 소리 하면 더 어긋지게 행동하시지만 조금 칭찬해 드리고 또 좋은 말 해드리면은 또 내가 조금은 이렇게 해볼까라는 또 마음을 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바뀌기 어려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들은 내가 수용을 하되 굉장히 내가 못 견디겠는 부분들, 굉장히 심각한 부분들은 단호하게 조금은 바꾸실 수 있도록 개입을 하시고 그 외의 부분들은 조금 용인하시는 것도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질문을 보도록 할게요. 네, 잠을 못 주무시는 노인에게 코에타핀을 써도 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이제 코에타핀이라고 하는 약은 우리가 정신과 영역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약제인데요. 약물의 종류는 항정신병 약제고요. 이 약의 효과는
고용량을 사용할 때는 조현병과 같은 정신병적 증상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고, 중간 용량을 사용했을 때는 이제 우울증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저용량을 사용할 때는 이게 잠을 오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면증이 있거나 수면 장애가 있으신 분들한테 이런 코에타핀을 종종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 코에타핀은 일반적인 수면제나 신경안정제와는 다르게 되게 어르신들은 수면제, 신경안정제를 썼을 때 막 선망이 생기거나 하는 인지 기능의 장애가 확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코에타핀은 그런 위험성들이 조금은 적어서 선망이 심한 노인 환자분들 중에서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실 때 드리기도 하고요. 또 정상적인 노화 과정이나 우울증이 있거나 치매가 있을 때도 불면증이 있을 수가 있어서 코에타핀을 사용하게 됩니다. 비교적 안전한 약물이라서 사용해도 되는데요. 다만 이런 약물들은 너무 장기간 사용했을 때 부정맥이라던가 혹은 뭔가 낙상이라던가 어지러움, 과도한 졸림, 추체 회복의 부작용이라고 하는 파킨슨 증상과 비슷한 어떤 운동 증상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이러한 부작용을 잘 관리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는데 계속 드실 필요는 없고요. 잠을 잘 잘 때는 한번 끊어보셨다가 영 못 주무실 때는 한번 사용해 보시고, 꼭 방문하시는 의원이나 병원의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약제들을 한번 모니터링 하면서 사용하신다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입니다. 네, 오직 사랑님께서 네, 더 적어주셨네요. 네. 요양원에 계시는 아버님이시네요. 네, 맞아요. 또 요양원에 계시다 보면 선망 증상들이 또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특히나 각성이 올라오시면서 못 안 주무시고 막 혼잣말 하시고 막 소리 지르시고 내려오려고 하시면서 낙상 생기시고 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밤에 잠을 좀 잘 자는 것이 어쨌든 뇌 건강에도 조금 필요할 수가 있어서 이런 약들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의사 처방 하에 이런 부작용을 잘 감시하면서 사용한다면 안전하게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을 좀 볼 텐데요. 너무 예민해지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 옛날의 일들이 너무 억울해서 그 사람만 보면 막 짜증이 나고 나이가 드니까 더 그렇습니다. 왜 이런 증상이 생기는지 모르겠고 또 우라병인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지 모르겠다. 막상 또 충돌하고 나면 자괴감이 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몸도 많이 아픕니다. 라고 하셨어요. 굉장히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옛날에 나에게 굉장히 큰 상처를 준 어떤 분이신 것 같은데요. 그분을 안 보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또 계속 마주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자꾸 과거의 감정들이 올라오시면서 막 답답하고 화병처럼 올라오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괴감을 느끼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과거의 상처가 아직 남아있다 보니까 내가 아직까지 힘들어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절대로 HJL님께서 문제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나약해서라던가 뭔가 어떤 나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 거고요. 그만큼 내 마음에 있는 응어리가 아직 좀 해소가 안 된 거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자괴감을 느끼거나 자기 비난하시지 마시고 이런 감정을 느끼는 나 자신에 대해서 먼저 내 스스로가 수용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이고, 너가 그만큼 힘들구나. 그 사람 보면 과거 일이 자꾸 생각나는 거 보니까 시간이 흘러도 그 일이 나한테 정말 큰 상처가 됐던 거구나. 아이고, 너 고생했어. 견디느라 참 애썼어. 라고 스스로를 위로해 주시고 연민해 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내가 이 부분들을 견디기 어렵다면 상담이라던가 혹은 정신과적인 전문 치료를 받아보시면 좋겠어요. 또 이런 감정들을 내가 한번 그 대상이 아니라 제3자에게 털어놓았을 때 되게 후련해지기도 하고 내 감정이 정리가 되기도 하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환기라고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기관들을 이용하면은 개인 상담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제3자에게 나와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에게 내 감정을 한번 털어놔보고 공감받기도 해보고 지지받기도 해보고 그런 것들을 한다면 조금 더 좋아지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질문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 이렇게 마음 관리에 대해서 이제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또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께서 건강하게 나이 드시고 또 노년기까지 마음 건강을 잘 챙기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